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학기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12주차 수업을 시작할 차례죠.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회복지 법인의 특징,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사무라던가 정보를 관리하는지, 또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또 프로포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공부했죠.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12주차와 13주차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개념이라던가 혹은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한 분야예요. 물론 우리는 노인복지를 전공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 후에 노인복지시설로 갈 확률이 높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의 대상,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노인복지의 대상은 당연히 노인이겠죠. 당연히 노인이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자는 의미에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협의는 뭔가 협소하고 좁은 개념이고요. 광의는 뭔가 좀 광범위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노인이 되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것입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노인 스스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그때도 그 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가족까지도 우리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노인은 물론이고 노인과 그 가족도 물론이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연령,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중년도 우리는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노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노인복지의 대상은 지금 현재 노인도 있지만 앞으로 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 어차피 노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을 케어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케어하는 가족에게는 휴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것이 굉장히 일상을 지치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인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의 한 유형이에요. 사회복지시설에는 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유형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는 거죠. 결국은 노인복지라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죠. 과거에는 뭐 치매 노인 혹은 노인을 수발하는 어느 가정 이렇게 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점점 의료와 보건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는 노인의 문제가 어느 한 가정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하나의 파트로 광범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는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의 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시설은 자립이 곤란한 보호노인, 요보호노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당연히 시설에서 보호를 해야겠죠. 이거는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워서 모두 다 생계에 돈을 벌러 생계에 참여해야 돼요. 뭐 맞벌이를 해야 되고 자녀까지도 이런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르신이 뭐 너무 치매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야 그 다음날 학교를 간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치매가 너무 심하고 배회를 하고 막 이래서 뭐 이런 상황. 이렇게 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당연히 시설에서 보호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점점 장교양 보험이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제도는 실시가 되었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 기관장을 할 때의 기억이 나요. 제도는 실시가 되었는데 아직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찌 보면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막 이제 수급자를 모집하고 막 등급을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가 어르신이 파킨슨이든 뇌졸중이든 뭐 치매다 그러면 요즘에 누가 집에서 모셔 좋은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라는 개념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홍보가 되고 수급자가 많이 늘었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분명한 질환, 치매라던가 거동이 불편하고 뭐 기저귀를 하고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이런 딱 눈에 봐도 뚜렷한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만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았지만 요즘에는 한 80세가 넘어가시면 웬만하면 등급이 다 나오시거든요. 우리가 6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70세가 되셔도 건강관리만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막 자립이 안 되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8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질병이 뚜렷하게 없어도 기력이 쇠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노인의 삶 자체를 시설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가족들은 그냥 집에서 모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한 6년 동안 알아 계셨는데 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문 요양이죠. 근데 지금은 85%의 국가 보조와 본인 부담금이 15%인데 저희 할머니는 100%다 자비로 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넘게 들였어요, 한 달에. 여러분, 지금도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게 벌써 지금 장교양보험이 생긴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1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거의 한 15년 전 이때의 200이면 지금보다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300, 400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갖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7남매신데 이제 엄마가 큰딸이어가지고 그 가족분들이 형제분들이 이렇게 일정 금액을 감당 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몇 년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본인 부담금이 15%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누군가가 한 명이 모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은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갖고 옮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인들은 아무리 왜소해도 성인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케어가 쉽지 않은데 이 케어를 국가가 이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아니었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전적으로 노인을 모셨어야 됐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결국은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케어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가정과 사회를 대신하여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여 욕구에 따른 각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경증이 많으시죠.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셔야 돼요. 또 방문 요양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일정 시간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4시간 서비스 뭐 이렇게 받잖아요. 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복지관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고 혹은 하루에 몇 시간의 케어로 안 되기 때문에 시설로 그냥 아예 입소해서 거기 생활을 하시는 거죠. 24시간 케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교적 경증이라고 하실지라도 가족들이 그렇게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 생계에 매달리기 때문에 낮 동안은 뭐 복지관을 가시든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노인을 케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용시설과 입소시설 혹은 중증이 이용하는 시설과 경증이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해요.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늙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 늙었는데 뭐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거고, 뭘 돌봐야 돼? 저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셔야지. 이런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네, 이제 뭔가 바뀌게 된 거죠. 뭔가 이제 노인도 노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노년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용 수급 체계가 전면 수정이 됐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너 이따가 점심 어디 가서 먹을래? 그러면은 나 자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알았어. 그럼 엄마가 자장면 집에 미리 결제해 놓을 테니까 너 가서 서비스 그 밥 먹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돈을 주고 네가 이 돈을 갖고 뭐 김밥 천국을 가든 자장면 집을 가든 이렇게 해. 이것과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럼 엄마 거기다가 돈을 결제해 줄게. 이건 다른 개념인 거죠. 장기요양보험은요. 어르신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비용 수급 체계가 전면 수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 전문 병원과 노인 휴양소가 이제 삭제가 되었죠. 조금 더 구체적인 유형을 표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게 2012년 자료여서 지금과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노인생활시설도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복지시설은 그냥 단순하게 노인의 주거생활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사 케어, 혹은 뭐 빨래라던가 청소 이런 그냥 일상생활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그 안에 의료행위가 들어갑니다. 이용시설은 생활시설은 아예 들어와 사시는 거고 이용시설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여가복지시설,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 또 재가복지시설은 일정하게 서비스를 받는 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에 대한 부분들, 학대에 대해서 이것들을 예방 교육을 한다던가 노인학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처리 방법 이런 것들 분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하시고 시설로 가시게 되면은 가장 이제 많이 가실 수 있는 곳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역시 이용시설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노인 뭐 의료복지시설 혹은 재가복지시설도 가시긴 가시겠지만 아마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많이 가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노인 요양시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 전부 다 생활시설은 맞는데요. 의료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거복지시설은 그냥 단순히 네 주거 생활을 하는 곳이고 의료복지시설은 그 안에 의료 서비스가 그러면 의료 서비스는 어떤 거냐 뭐 막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투약을 한다던가 우리 활력증후, 혈압, 체온, 뭐 맥박,
호흡 이런 걸 재고, 욕창이 있으면 드레싱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뭐 요양병원이든 뭐든 간에 병원이 붙게 되면은 의사가 상주를 해요. 그런데 요양원 이런 데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촉탁이라 그래서 14일에 한 번 이상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내주고 또 뭐 진료를 보면서 이제 오더를 내리고 이렇게 하죠. 응급 상황에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뭐 이제 이렇게 처치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설에 있을 때 저도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이 좀 중증이어서 응급의 가능성이 많다던가 의사가 조금 더 상주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네, 저도 그냥 병원으로 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 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 종류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재에 나온 것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주거의 그냥 한 형태인 거예요. 우리 주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로 집이지요. 여러분들 집의 종류를 보면은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냥 주거하는 형태인데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구분짓는 가장 큰 거는 바로 인원수예요. 5명부터 9명까지를 우리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도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인원이 네, 중요하게 기준을 짓는 그 인원수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9명까지는 우리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거복지시설의 공동생활 가정이든 의료복지시설의 공동생활 가정이든 공동생활까지는 9명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소 정원 10명 이상이고요. 급식,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목욕이라던가 뭐 세면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건데 인원이 9명까지가 제한이 되면 노인 공동생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이 주거복지시설이냐 의료복지시설이냐, 여기 지금 의료행위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행위가 필요 없으려면 이분들이 비교적 경증이어야겠죠. 조금만 일상생활에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 이외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는 크게 막 계속 돌봐야 되는 이런 게 필요 없는 상태를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혹시 이제 의료행위가 필요하게 되면은 외래 진료를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왕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또 한 종류는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30세대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는 거예요. 혹은 임대를 하는 거죠. 즉 주택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왜 뭐 전원주택 단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원주택이 쫙 모여있는 그런 단지처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보통 그냥 노인들끼리 이제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막 사회생활 은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여서 함께 이제 어떤 뭐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각각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전원주택과 똑같은 거죠.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각각의 방을 쓰거나 혹은 한 방을 여러 명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우 나는 사생활이 불편해서 싫어. 나는 그냥 혼자 쓰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집을 한 채를 분양받거나 임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독립되게 사는데 다만 그러한 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주택 관리도 해주고요. 또 상담이라든가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이것은 30세대 이제 이상으로 전원주택과 같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부터 벌써 가슴이 턱 먹히는 단어가 나오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그냥 노인을 입소시켜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건데 노인 요양시설은 벌써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입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양로시설은 급식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급식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요양까지도 있는 거죠. 자, 치료와 요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치료는 뭔가 적극적인 처치를 통해서 이것의 진행은 물론이고 악화된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요양이라는 것은 이것을 완화시키고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현재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뭔가 적극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약간 다른 조금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건 치료해도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또 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매일매일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아까 노인 제가 주거복지시설 설명드릴 때에 공동생활가정은 무조건 5명 이상 9명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료 서비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요양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주거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그냥 공동생활가정이에요. 그리고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까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요양자가 있으면은 의료복지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인 요양시설과 똑같은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인원만 적을 뿐이에요. 9명까지. 어쨌든 공동생활가정은 뭔가 모여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5명 이상 9명 이하라는 거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이든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이든 전부 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의료행위가 있냐 없냐를 보고 우리는 요양을 붙이냐 안 붙이냐가 들어가게 되겠죠. 사실은 뭐 이 이외에도 면적도 다르기는 해요. 같은 공동생활가정이지만 노인 의료복지시설 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인당 20.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의료행위가 없는 곳은 15.9로 조금 공간이 좁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보통 이제 침대를 놓기 때문에 침대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노인의 몸보다. 또 침대 사이의 간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높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에요. 우리 방금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뭔가 의료라는 말이 붙고 중풍, 치매, 뭔가 무거운 단어가 나왔는데
뭔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러면 여가라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죠. 인간이 이제 수명이 길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가 너무 길어요. 제가 이렇게 시설에서 보면은 정말 65세, 70세는 노인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은퇴 후에 나머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몸이 아파갖고 누워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다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은퇴하시고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 생활이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어떤 프로그램이 내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노인복지관이 먼저 있습니다. 노인의 교양이라던가 취미, 또 사회 참여, 각종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면은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해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혹은 노인 또 컴퓨터 교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인 컴퓨터 교실 이런 데 가면은 워드를 알려주는 이런 것들, 또 종이 접기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취업과도 연계가 돼요. 예를 들면은 노인들은 자녀를 키워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들 맞벌이 가정에서 우리 퇴근하고서 칼퇴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퇴를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서 연장 보육 이런 거를 할 때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집에서 이제 아이 엄마가 올 때까지 밤 9시든 10시까지든 몇 시간이지만 봐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연말에 무슨 산타 행사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에게 동화구연, 우리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린이집에서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 시설은 이제 기저귀 케어라든가 식사 케어가 굉장히 세심하게 아이들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젊은 사람보다는 자녀를 키워보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 대한 취업도 연계를 해서 이게 바로 소득과 연계가 되는 거죠.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두 번째는 바로 경로당입니다.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 노인이 그냥 자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이런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 치시고 TV 같이 보시고 그 안에서 밥을 같이 해 드시고 이런 거가 거의 전부 다인 것 같아요. 혹은 김치 담글 때 모여가지고 같이 담그시고 이런 거 보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경로당은 20명 이상이다 이야기를 하죠.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세 번째는 노인 교실입니다. 노인들에 대하여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든가 노인의 건강 유지, 또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복지관에서 이걸 많이 하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는데 하다가 이게 괜찮으면 이렇게도 가는 거지만 노인교실은 아예 처음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학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컴퓨터 이제 워드 치는 거, 한글 자판 익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사시면은 자식들한테 하도 물어봐서 자식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대요. 저희 이제 오빠가 엄마 스마트폰을 사드렸는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투지폰도 문자 오면은 문자도 못 하셔가지고 이러시는데 제가 책도 사드렸는데 골치 아프다고 안 배우겠다고 이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에 있어서 노인 교실은 뭔가를 좀 공부하고 노인들 가운데에도 좀 학구열이 높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과거에 그래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직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드신 이후에도 무언가를 배우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인 교실에서 물론 이제 꼭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간다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건강도 허락되고 조금 더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과도 연결을 시켜주셔서 소득 보장, 은퇴하기 전에 노동시장에 계셨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라던가 혹은 뭐 노인들의 용돈 정도는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연계가 되면 상당히 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교실은 보통 이제 50명 이상을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 재가복지시설이에요. 제가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을 안 적고 네, 그냥 카테고리만 넣었어요. 생활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하고 그냥 사시던 집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영위하면서 네,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결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은 노인이 입소 전 자기의 그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무시되거든요. 시설 프로그램에 맞춰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프로그램 하는 날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어르신 혼자 독자적으로 외출을 하시거나 외박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서 모시고 가지 않는 이상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집에 계실 때 시설 내에 입소하기 전에 옆집 할머니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시설에 오시게 되면은 그 할머니가 면회 오지 않는 이상 못 만나는 거예요. 또 이 A라는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을 가꾸고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와 채소를 가지고서 식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상추를 키우고 고추를 키우고 토마토를 키우고. 근데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본인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차에 14주차에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그때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 재가복지시설이 발달이 돼야 되는 거죠. 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노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또 단기 보호 서비스가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거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집에서 뭐 간단한 샤워를 한다. 이거는 그냥 방문 요양이에요. 방문 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고 써야 되는 거죠. 그냥 어르신을 모시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샤워했다. 이거는 방문 목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신체 지원 혹은 가사 지원 서비스까지 하죠. 어르신 뭐 기저귀 케어나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어르신이 드실 식사 같은 것도 네, 챙겨드리고 또 어르신이 사용하신 그 빨래, 옷 같은 것도 해드리고 어르신이 계시는 공간에 청소도 해드려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본인 부담금이 15%여서 사람을 불러갖고 갔더니 어르신에 대한 케어는 시키지 않고 밖에 나가 밭을 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파출부로 부르지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파출부는 돈이 비싼데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부르게 되면은 돈이 싸지 않냐? 이거 실제로 있던 사건이에요. 신문에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르신의 공간된 곳만 한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거. 온 집안 식구 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걸로 법이 이제 많이 개정이 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게 됐죠. 지금도 사실 말이 많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분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간다면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집 청소니 빨래니 음식이니 다 어르신이 사용된 걸 하는데, 만약에 여러 식구가 사는데 다 밖에 지금 직장을 나가고 여러 식구가 사는 집에 어르신 혼자 계신다면 어디까지가 어르신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옷이야 당연히 어르신 옷은 딱 보면 알겠지만 수건 같은 거 어르신이 사용한 수건이 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 요양은 지금도 하여튼 말이 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서비스 기관입니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제가 노인을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목욕차라던가 또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 2명 이상이 갖춰야 되는 거죠.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야간에 혹은 주간에 모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주간 보호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우리 약간 장난식으로 노치원 그랬어요. 노치원. 유치원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떻죠? 아침에 차가 와서 모시고 가요. 그러면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차가 아이를 태워다 주죠. 집까지. 똑같은 거예요. 노인들도 우리 어르신 유치원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러 차가 와요. 그럼 그 차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노래도 배우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녁에 또 모셔다 드려요. 이게 바로 주간 보호 서비스 데이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야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야근을 계속 한다거나 이랬을 때 주야간 보호, 그다음 단기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보통 월 15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한 달의 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가족이 출장을 간다던가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파견 근무를 간다던가 이런 이유로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뭐 어르신과 한 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뭐 출장을 가거나 야근이 잦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모시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 보호 서비스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은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여서 자식에게 학대를 받아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노인학대의 가해자 1위가 바로 아드님이었거든요. 아드님. 가족이 많고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인권보호할 때 같이 공부했었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이 학대인 줄도 모르고 지금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라는 것이 우리 인권할 때 함께 공부했지만 물리적으로 뭔가 힘을 가해서 때리고 꼬집고 목을 조르고 이것만이 학대는 아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임했다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인 학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언어적으로 혹은 성적 학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 뭐 남자 어르신들 다 보는 앞에서 여자 어르신들 기저귀를 케어한다던가 이것도 학대인데 우리는 그냥 바쁘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학대인 줄 지금 모르고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생겼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해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또 학대가 생겼을 때에 학대 행위자를 교육하고 또 뭐 죄를 묻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학대자와 격리시키기도 하고 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학대인데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이런 것들. 그래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금 높으신 분을 아는데요. 이분은 외부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가세요. 네. 또 각 지역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각 지역 노인학대 사례 현상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저희도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와갖고 노인 그 보호 전문기관에 계시다가 입소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어르신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어르신의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이제 이것저것 상담받고 이러는데 학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대 거기 전문기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보호자가 오신 게 아니라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오셔갖고 상담을 의뢰하시고 입소를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어르신의 자녀분들도 오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분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과 분리된 상태고 나중에 자녀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간다고 할 때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들을 미리 해주고 이제 특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게 되면은 일단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겠죠. 이런 경우에 학대 가해자가 자녀든 누구든 간에 다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인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한 거죠.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이제 그 학대를 했던 사람들을 불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학대를 했는지, 지금 당신들이 한 게 학대인 걸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그리고 어르신이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이제 계시면서 원가족과 조금 이제 분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점점 노인 학대는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학대인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이것도 학대라는 의식이 팽배해져서 학대의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과거에는 쉬쉬했지만 이제는 그게 드러나고, 하지만 지금도 드러난 것보다 안에 감춰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학대를 당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동영상 같은 걸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어르신을 유기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어르신을 갖다 버렸는데, 딸이 갖다 버렸는데 어르신이 배회를 하니까 경찰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자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자식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주변에 CCTV를 확인해서 보니까 딸이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버리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신을 딸이 버리고 간 걸 알면서도 끝끝내 내 딸이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봐 나는 자식이 없다고 끝끝내 그렇게 했던 사례가 실제 사례예요. 이게 TV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참 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또 유형, 종류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치 기준을 볼게요. 생활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아까 생활시설은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이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료행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이 입소하셔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급식이라던가 이런 생활 편의를 제공하면 이것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에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입소한다는 전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료행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질환을 가진 노인이기 때문에 침대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셔서 주거복지시설보다 공간이 넓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봤더니 생활시설은 이렇게 뭐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다. 아니, 주거복지시설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데 의료 및 간호사실이 왜 있나라고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의료행위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료 상황이,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비상약을 구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혈압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지세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구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력 단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 시설,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공동생활 가정은 9명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을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냥 공간이 하나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면장, 목욕실, 세탁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주변에서 노인 주거복지소를 제 주변에 오픈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사실은 네, 이거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는 생활시설 가운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이제 여기는 의료행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호사실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약제실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주거복지시설보다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의료 장비라던가 약제품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설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역시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보다는 조금 더 네, 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그냥 요양시설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을 그냥 하나로 쓸 수 있다는 거. 제 주변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하고 요양시설인데 29만 그러니까 30인 미만 29인까지 오픈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100인 이상에만 있어가지고 큰 데만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픈할 때 보면은 이제 규모가 작게 되면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공간이 일일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이 부분이 어렵고 네, 힘들지는 좀 않은 것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 설치 기준에 미흡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설계 도면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들어가서 서류가 통과가 되면은 실사가 나와요.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설계도와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공간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이 도면에 나온 너비와 실제 공간의 너비가 같은지 문턱은 없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실사를 보거든요. 그걸 다 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세요라고 신고 필증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 신고 필증을 받고도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실이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실을 요양보호사실로 운영하지 않고 다르게 운영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누가 내부 신고가 들어가면은 또다시 네, 나와서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시설의 경우는 생활시설처럼 거기가 집은 아니잖아요. 24시간 계신 곳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조건이 루즈합니다. 식당, 뭐 조리실, 면회실 이런 것도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시설은 아예 들어와 거기서 사시는 거거든요. 거기가 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설치 신고할 때 좀 달라지겠죠. 본표는 제가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시설을 정말 설치해서 운영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군구의 자문을 구하시면은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인터넷만 검색하면은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렇게 일정 시간 있는 곳. 노인 주거복지시설에서 이제 설치 기준, 네, 이용시설 나와 있죠. 이용시설도 역시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뭐 이제 필요하다라고 네, 나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오픈하실 때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인터넷만 뒤져봐도 알 수 있고 법령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의 크기라던가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은 거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 많은 공간이 필요 없겠죠. 보통 이제 사무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 안에 어떤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화장실 이런 거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생활시설보다는 네, 디테일하지 않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직원 배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여기서 어떤 걸로 갈 수 있을지를 보는 거죠.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시설장 1명 필요하고요. 사무국장 1명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또 의사라던가 촉탁의사 이런 사람들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뭐 물리치료사 등등등 여러 가지 직역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배치 기준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시설장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거나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여기 또 사회복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회복지사에는 급수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급과 2급을 따지는 기관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시설의 특징상 우리는 사회복지사 1급을 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사회복지사면 가능한 곳이 많이 있죠. 요양보호사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영양사, 요즘 조리사라 그러죠. 조리원이라고 안 그러죠.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이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이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무조건 요양보호사가 3명당 1명이 필요해요. 제가 9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거복지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공동생활가정은 9명까지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3명이면 되겠죠. 그 실제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요양보호사 3명 가지고 하루에 1명씩 3교대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명이 9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은 그러니까 원장하고 요양보호사 1명 뭐 이렇게 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주거복지시설의 개념입니다. 의료복지시설은 또 다르죠. 주거복지시설은 따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의료복지시설은 기본적인 제가 의료행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기준이 달라지겠죠. 바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맨 마지막 칸을 보시면은 간호사든 혹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누구나 1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력징후 체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물론 우리가 체온 잴 수 있고 맥박 다 잴 수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이 4명 중에 1명, 한 직역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의료시설에 있는 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시설은 조금 더 자유롭죠. 일단은 이용시설 자체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비교적 경증이 많으세요. 경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막 직원들이 막 의료행위를 많이 하고 물론 여기도 노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호사나 뭐 간호조무사 혹은 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있어야 돼요. 1명 정도는. 그건 맞긴 맞지만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활시설에서 의료복지시설만큼 24시간 계시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루즈하게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 의료시설의 요양원 같은 경우는요. 25명당 1명으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뭐 공동생활가정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30인 이상이면 물리치료사가 무조건 1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100명이 넘어가면 또 1명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만 하더라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4명 중에 1명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도 사회복지사가 네, 일단 시설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면 있어야 되고 대부분 시설장이 사회복지사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많다면 행정 업무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이렇게 필요 수에 따라서 뭐 15명 이상인 경우에 5명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방문 목욕은 2인이 1조가 돼야 돼요. 최소한 2인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 없어서 무조건 방문 목욕을 하려면 2명 이상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재가복지설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나왔는데요.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이제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증이어서 이용자가 7명당 1명, 주야간보호는 단기보호는 4명당. 단기보호는 들어와 사시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한 달에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24시간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4명당 1명인데 주야간보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7명당 1명으로 우리가 인원수를 요양보호사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증상이 중증이냐 경증이냐 아니면은 어르신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아예 생활시설이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아예 사시느냐 아니면은 왔다 갔다 일정 시간만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배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지금까지는 배치 기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외울 필요 없이 봤는데 이제는 운영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 규정은 그 시설을 운영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만 추려봤어요. 먼저 노인 주거복지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냥 주거복지설만 따왔어요. 왜냐하면 다 내용이 비슷해요. 시설의 장은 조직이라던가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서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설을 오픈할 때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입소 정원, 모집 방법, 뭐 서비스 내용,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뭐 입소자를 모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시설물을 이제 어르신들이 뭐 치매라던가 뭐 이런 게 이제 주거복지설은 비교적 경증이지만 만약에 의료복지설 같은 경우는 치매라던가 중풍, 뭐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화분을 깬다던가 이렇게 기물을 파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뭔가 비교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기준이 되는 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그냥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아예 우리는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놔야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또 이렇게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시군구에 알린다는 거죠. 설치 신고할 때 이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노인이 있는 곳은 또 건강관리 문제가 중요하죠.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그 밖에 자격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의료행위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곳에서도 노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응급의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촉탁위가 매주 2회 이상 혹은 2주에 1회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원래 이제 노인의료복지사 양로시설은 2주에 1회 이상, 그러니까 14일에 한 번 이상은 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입소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입소자 직원이 입소자에게 질병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입소자가 직원에게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진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식 위생관리인데요. 물론 규모가 있고 집단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사가 식단을 제공해야 되고 혹은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이라던가 혹은 다른 시설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합니다. 이 식단을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식사 메뉴로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좀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혹시 이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계란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식단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중독도 예방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와요. 그러면 영양사와 조리사 또 조리기구에 있는 세균을 배양해서 식중독 균이 또 있나 없나를 보거든요. 이런 거를 총괄하는 게 바로 영양사인데 아까 우리 인력 기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굳이 영양사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영양사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장이라던가 혹은 다른 시설의 영양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같이 뭐 날씨가 더워진 경우에는 어떻게 뭐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해야 되며 또 이제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음식 때문에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보존식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공된 음식을 보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 드시는 음식과 똑같은 것을 일주일 동안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뒤를 캐가면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즘같이 뭐 코로나 이렇게 막 비말로 전파되고 이럴 때는 요양시설 같은 이런 생활시설에서 이런 질병의 발병률이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고 이렇게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고 그런 게 높아지겠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이 뒤에는 지금 저희가 노인 주거복지시설만 살펴봤는데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네,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만 훑어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여기까지만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3주차 수업에서 노인복지시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주요 사업과 서비스를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설치 신고라던가 어떻게 운영 규정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는가는 다 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훑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도 그 유형에 따라서 아까 보셨듯이 중증인 노인들이 있는 곳과 경증 또 의료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주차 이제 수업은 마칠 거고요. 저는 13주차에서 노인복지시설 2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